자, 페이지 142쪽 보시고요. 자, 오늘은 25강 태양계 모형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23강, 24강 쭉 지내오면서 사실 한 강 한 강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좀 투여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했던 과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페이지 142쪽에 25강 태양계 모형 부분은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체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 천동설과 지동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지? 자, 우리가 이런 태양계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 이 태양계 모형은 말 그대로 태양계에서 이런 각각의 태양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행성들 있죠. 그런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을 하는 모형들입니다. 근데 이 태양계 모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지구 중심 이론과 태양 중심 이론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지구 모형,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 모형과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모형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구 중심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천동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동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정천동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볼 거고요. 태양 중심 이론으로는 지동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천동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천동설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천동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구 중심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했던 학자의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 이때 학자의 이름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천동설은 지구 중심 이론이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오케이? 나머지 천체들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천동설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고 달, 태양, 행성, 항성들은 모두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행성의 역행과 최대 이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동설은 약간 좀 독특한 내용들을 부여를 해요. 자, 내용 살펴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체의 움직임들, 특히나 이제 행성 같은 경우를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가 밤하늘, 특히 이쪽 이제 서쪽이고요, 이쪽 이제 동쪽 하늘일 때 매일마다 같은 시간대 행성들의 위치를 점으로 표현을 해서 선으로 연결을 해보면은 요런 모습을 나타낸다 그랬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지? 그랬을 때 행성의 움직임이 서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경우는 순행, 그리고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경우는 역행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지점과 요 지점, 그러니까 행성의 움직임이 서에서 동쪽, 동에서 서쪽으로 잠깐 동안 바뀌는 그 시점이 있죠. 그 시점을 우리가 이제 U라고 표현하는데, 각각의 U에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요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행이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태양계 모형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가운데 지구가 있고 태양을 한번 좀 보도록 하자고요. 근데 우리는 태양을 보면은 태양이 항상 서에서 동쪽으로 순행하는 모습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때 태양이 여기에 있고 이 태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태양이 실제 공전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태양을 관찰을 하면은 항상 태양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순행을 설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봤었던 내행성이나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역행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역행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태양처럼 하나의 궤도상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절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특히나
이제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모두 다 이제 각각 역행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궤도를 돌아가고 있을 때 그냥 단순히 태양처럼 하나의 궤도만 빙글빙글 돈다면 역행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천동설에서는 주전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궤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단 그림은 여기다가 그릴게요. 이렇게 큰 원이 있으면은 큰 원에 또다시 작은 원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각각의 역행을 하는 천체들은 이 작은 원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에서 큰 원을 따라서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때 이 노란색 원이 하얀색 원을 따라 빙글빙글 도는 동안에 이 하얀색 행성이 계속해서 이 원을 돌고 있다, 노란색 원을 돌고 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은 아마도 움직임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때 요렇게 가는 것은 순행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요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역행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이때 이렇게 큰 원에 도입한 작은 원을 우리가 주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천동설은 이런 주전원을 도입해서 행성의 역행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태양계 모형에서 지구 중심 이론인 천동설과 그 다음에 태양 중심 이론인 지동설을 볼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의 태양계 모형에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이때 천동설은요, 앞서 봤던 것처럼 행성의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다? 그렇죠, 주전원이라고 하는 작은 원을 도입을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역행을 설명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용 보세요. 공전궤도상에 주전원을 도입하여 행성의 역행을 설명한다. 오케이? 이렇게 작은 원들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천동설의 그림을 봤을 때 지구 주변으로 달이 돌고 있고요, 수성, 금성, 태양 돌고 있죠.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식의 각각의 행성들이 돌고 있을 때 순행만 하는 태양 그리고 순행만 하는 달 같은 경우에는 주전원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하지만 역행을 하는 내행성, 외행성 같은 이런 수성, 금성이나 화성, 목성, 토성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주전원이 도입이 되어 있죠. 그지? 그런 주전원을 도입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뭘 설명할 수 있었다? 역행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행성의 최대 이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도 내행성을 살펴보면은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행성들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구의 공전궤도가 여기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때 지구와 태양을 잇는 선, 그죠? 그리고 지구와 행성을 잇는 선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이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랬을 때 내행성들이 요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가정하에서 내행성들과 지구를 잇는 선이 요 태양과 지구를 잇는 선과 최대의 각도를 나타낼 때 바로 요 지점과 요 지점,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내행성들이 각각 위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요 각도를 각각 최대 이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최대 이각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최대 이각의 위치에 내행성들이 존재할 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 이각을 봅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최대 이각을 보면은 내행성들이 이 궤도상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해도 절대 이 각도 이상으로 벗어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내행성이 여기에 있어도 이렇게 각도가 나타날 거고 여기에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각도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절대 최대 이각 바깥쪽으로 내행성들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밤하늘에서 이런 내행성들을 관찰한다면은 일정 각도 이상 내행성들이 벗어나지 않고 이 사이에서만 계속해서 움직일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서 순행도 하고 역행도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항상 어떤 정해진 각도 내에서만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행성들이 나타내는 최대 이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동설에서는 앞서 봤었던 주전원 있죠. 그 주전원의 중심과 태양의 중심을 일치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면은 보세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궤도에는 달이 돌고 있어요. 달. 오케이? 달은 순행만 하니까 역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전원이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궤도에 수성, 그 다음 궤도에 금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랬을 때 태양은 역시 순행만 하니까 주전원을 도입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 태양이 있다고 칩시다. 알았니?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수성 궤도고 여기가 지금 금성 궤도예요. 그랬을 때 수성과 금성은 분명히 역행을 하니까 당연히 주전원이 도입이 돼야 되겠지. 근데 주전원을 아무데나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지구와 태양을 잇는 선이 있겠지. 그지? 그 선의 각각 궤도상의 중심을 주전원의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수성의 주전원은 요만하게 그린다면은 금성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크게 그려줘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때 지구에서 봤을 때 수성의 최대 이각은 요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금성의 최대 이각은 요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약간 좀 차이가 나요. 알았니? 실제로 이 수성의 최대 이각은 28도 정도, 그 다음에 금성은 48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원을 조금 더 크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주전원의 중심과 태양을 일치시키게 되면서 얘네들이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셋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당연히 행성들은 요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이때 항상 지구에서는 이 내행성들이 일정 각도 이상 벗어나지 않고 태양 주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태양 바깥쪽으로 화성이나 목성, 토성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그때는 주전원을 일치시키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외행성들은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실제로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 게 동구나 서구 위치에 있는 90도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최대 이각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내행성만 이렇게 주전원의 중심을 태양을 잇는 선과 일치시켜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이렇게 주전원의 중심을 태양을 잇는 선과 일치시킴으로써 천동설은 각각 내행성의 최대 이각은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천동설은요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행 설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설명할 수 있어? 최대 이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설명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천동설에서 설명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설명이 안 되는 거. 첫 번째가 금성의 위상 변화입니다. 우리 앞에서 내행성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각각 내합이나 외합 또는 각각의 최대 이각에서 금성들이나 수성 같은 이런 내행성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었죠. 그치? 그랬을 때 내합 같은 경우에는 내합은 관찰이 안 됐습니다. 그죠? 내합은 관찰이 안 됐었고요. 외합 같은 경우에는 역시 관찰이 안 됐었습니다. 그죠? 태양 쪽을 바라봐야 되니까. 근데 외합 근처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죠? 어떤 모습으로? 망처럼 보여야 되지? 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각각 최대 이각에서는 최대 이각 위치에서는 각각 반달의 형태로 보여야 될 겁니다. 상현달이나 하현달 같은 것들이죠. 사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구과학에서는 뭐 보름달이랄지 또는 반달이랄지 이런 식의 약간 좀 감성적인 표현 같은 것들은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표현들. 알겠니?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반달이라고 적자. 상현달이나 하현달 같은 모습으로 관찰이 돼야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금성은 각각의 위치에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보이게 되거든요. 특히나 내합 근처에서는 초승달이나 금음달과 같은 형태로 보여야 돼요. 알았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천동설로 가지고 아까 우리
이 금성 같은 경우는 내행성이다 보니까 주전원의 중심을 태양에 일치시켜 버렸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금성의 모양을 설명하다 보면은 금성은 항상 초승달 아니면 금음달의 형태로만 관측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망이나 또는 반달과 같은 이런 형태도 관찰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설명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주시차입니다. 연주시차 기억나시나요? 연주시차는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돕니다. 그랬을 때 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구가 요 위치에서 요 별을 바라보면은 여기에 보이는 거지. 근데 6개월 뒤에 요 위치에서 보면은 별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나타나는 요 각도를 우리가 시차라고 하고, 맞지? 그 시차의 딱 절반만큼을 뭐라 불러? 연주시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연주시차를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연주시차는 지구가 공전을 해야지만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연주시차를 설명을 하지 못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천동설이 당시에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 이런 태양계 모형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관찰되는 사실들을 가지고 왜 일어나는가 그것을 증명해서 모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당시의 세계관은요, 약간 좀 종교적인 개념 자체, 종교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좀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독교적 사고관에 의해서 창세기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기독교적 사고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것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당시에 뭐 종교재판이랄지 뭐 이런 식의 좀 어찌 보면은 좀 불합리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을 좀 설명하기가 힘들었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단 지구가 중심이라는 이론 하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이제부터 두 번째 이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동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동설. 자,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이 지동설은 태양 중심 이론이에요.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그 태양 주변으로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게 바로 이 지동설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런 태양계 모형 또는 우주관에서는요,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도 당연히 우주의 중심은 아니죠. 그런데 이 지동설에서는 말 그대로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다. 모든 천체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볼게요.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지동설은요, 말 그대로 지금의 모형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태양이 있고, 그죠? 나머지 천체들이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다면은 이때 특별히 주전원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행성들의 공전 속도가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순행뿐만이 아니라 역행이 설명되는 것도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주전원 도입 안 해도 뭔 설명할 수 있어? 역행 설명할 수 있어. 맞죠? 그 다음에 최대 이각 당연히 설명 가능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지구가 여기에 있으면은, 지구가 여기에 궤도에 있으면은 각각의 내행성들은 요 각도나 요 각도 이상으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 이각 설명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앞서 봤었던 천동설 같은 경우에도 역행 설명 가능했고 최대 이각 설명 가능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태양 중심을
이론을 통해 지구도 태양 주변을 돌고 있고 다른 천체들도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때 앞서 천동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었던 금성의 위상 변화나 또는 연주 시차까지도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천동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해버리는 거예요, 지동설이. 그럼 인정해야지. 맞지? 근데 어떤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증거를 찾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티코 브라헤. 이 티코 브라헤도 지동설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지동설을.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 중심 이론인 천동설보다는 태양 중심인 지동설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티코 브라헤가 이제 절충설, 우리 교재는 절충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수정 천동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앞서 이야기했던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었던 건데 이 사람은 지동설을 인정을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동설이 맞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만일 지동설이 맞다면 지동설에서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바로 요 연주시차, 바로 요것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주시차를 측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는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은요, 각도죠. 각도. 맞지? 우리가 각도 이야기하면은 뭐 도단위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이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연주시차를 이렇게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주시차가 거의 한 20도 30도 이 정도로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그림은 굉장히 왜곡된 그림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 지구의 폭은 좁히고 별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연주시차의 각도는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라면. 그래서 연주시차에서 쓰고 있는 단위는 도 단위보다 훨씬 더 작은 초 단위를 쓰거든요. 초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 이러면은 시간 단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단위가 아니라 각도에서도 초 단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도를 60으로 나누면은 1분이에요. 분. 알았어? 분. 이거 시간 단위 아니다. 알았니? 근데 1분을 다시 60으로 나누면은 이게 1초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초는 1도를 3600개로 나눈 것의 하나가 1초예요.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연주시차의 단위가 초 단위면서 실제로 연주시차를 계산을 해보면은 1초보다 더 작게 나와요. 알았니? 그러니까 당시에 티코 브라헤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는요, 망원경이 없었거든요. 천체 망원경이. 그러니까 맨눈으로 이 연주시차를 관찰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가능했을까? 안 되지. 1도의 각도도 굉장히 작은데 연주시차가 1도를 360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1초 정도의 각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은 그게 맨눈으로 관찰이 됐을까요? 안 됐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티코 브라헤 같은 경우에는 지동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 중심의 이론에서 이 지동설을 개념을 조금 더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절충안을 만든 게 바로 요거 절충설 또는 수정천동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런데 자, 이후에 지동설의 증거를 찾아낸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는 자신이 만들어낸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금성의 위상 변화를 관찰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금성을 봤을 때 뭐 아까 외압 근처에서는 망으로 보인다, 내압 근처에서는 초승달이나 금음달로 보인다, 최대 이각의 위치에서는 뭐 상현달이나 하현달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금성을 이렇게 우리가 맨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냥 별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정말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거는 워낙 달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금성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희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망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상현달이나 하얀달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눈에는 그냥 반짝반짝하는 작은 별처럼만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런 금성의 위상 변화 같은 것들이 실제로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릴레이가 자신이 만든 천체 망원경으로 가지고 금성들을 막 관찰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금성의 모양이 초승달이나 금흥달 뿐만이 아니라 상현달이나 하얀달 그리고 망의 형태까지도 관찰이 되는 것을 찾아내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천동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 천동설에서는 이거를 설명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근데 일단 갈릴레이가 금성의 위상 변화를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합니다. 목성 근처를 보다 보니까 목성 주변을 일정한 공전 주기로 돌고 있는 위성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과 같은 존재들을 찾아내게 된 거죠. 이때 갈릴레이가 찾아낸 4개의 위성들은 각각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런 식의 이름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관찰한 사실에 의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도 다른 행성이 중심이 되어 그 주변으로 천체가 돌 수 있다. 이것을 알아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동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지동설이 다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해요. 자, 내용 보시면은요. 갈릴레이의 관측 봤을 때 목성의 위성을 관찰합니다. 그죠? 목성의 위성을 관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천체도 어떤 공전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금성의 위상 변화. 오케이? 금성의 위상 변화를 관찰했다. 보름달 같은 이런 망의 형태로 보이는 걸 관찰을 했기 때문에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인정을 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태양계 모형에서 천동설이 나오고요. 지동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동설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티코브라의 수정천동설이 다시 나오죠. 근데 갈릴레이의 관측에 의해서 다시 지동설이 인정받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갈릴레이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말이 왜 나왔겠니?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동설로 가지고 태양계를 설명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관측 사실을 이런 식의 주전원 같은 개념으로 도입을 해도 설명을 할 수 있었지만 특히나 종교적인 관점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거죠. 그런데 갈릴레이는 자신의 관측을 통해서 지동설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막 하면서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됐겠죠. 뭐 꼭 이러진 않았겠지만 쉽게 말해서 종교 재판에 끌려간 갈릴레이에게 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요즘 지동설을 주장하고 다닌다던데 너 지금 그 말 계속하면은 너를 지금 죽일 거야. 근데 한번 기회는 줄게. 지구가 돌고 있니? 아니, 지구가 실제로 돌아?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른 행성들이 돌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그래. 그럼 지구가 중심이어야지.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이러니까 네. 이러면서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중얼중얼. 그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갈릴레이입니다. 당시에 갈릴레이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뭐 나타나지는 않은 건 아니고 굉장히 늦게 나타나기도 했던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뉴턴의 운동법칙 같은 경우에도 갈릴레이가 당시에 했었던 여러 가지 실험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좀 힘든 일도 겪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태양계 모형 등을 쭉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림에는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한 그림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왼쪽 보면은 티코브라의 우주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티코브라의 우주관을 보시면은요, 천동설과 지동설을 두 개를 합쳐놓은 그림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행성의 역행, 내행성의 최대위가 보름달과 같은 금성의 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단, 지구는 중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연주시차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었었죠. 자기가 연주시차를 측정하려고 했는데 연주시차가 측정이 안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형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동설을 보고 있다는 것. 자, 밑에 보시면 자료 1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모형 나와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하면은 뭐? 바로 천동설이에요. 맞죠? 좀 더 그림이 크니까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지구 중심 태양계 모형으로 행성은 지구주위를 공전합니다. 이때 행성은 주궤도, 이 주궤도를 이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주궤도의 중심을 둔 작은 원궤도, 이 작은 원궤도가 뭐라고요? 그렇죠. 주전원이 없어졌다. 주전원. 이 주전원을 도입을 해서 각각 역행을 설명을 합니다. 행성 궤도를 도는 공전 속도보다 주전원을 도는 속도가 빠르면 행성이 지구를 가까울 때 역행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빙글빙글 이렇게 돌면서 가는 거 맞지? 그랬을 때 역행 설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성과 금성의 주전원의 중심을 태양과 지구를 연결한 직선상에 놓아서 태양에서 일정한 각도 이상 멀어지지 않게끔 하여서 무엇을 설명했었다? 최대 이각을 설명을 했었다. 그래서 동쪽 새벽의 동쪽이나 초저녁의 서쪽 하늘에서만 보이는 현상까지도 설명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단 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금성 위상 변화, 연주시차 설명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동설이라면은 모든 현상들이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강 태양계 모형 부분을 쭉 살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지? 실제로 나중에 내신이나 또는 평가원 문제 같은 데서도 그리 어렵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몇 번 강조를 하고 있지만 각각의 태양계 모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면은 프톨레마이오스에서 각각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었던 주전원, 그리고 최대 이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 수성과 금성의 주전원의 중심을 지구와 태양을 잇는 직선상에다가 놓았다라는 것. 오케이? 그것까지도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셔서 페이지 144쪽에 26강 지구 태양의 관측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부분도 빠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태양의 관측인데요. 이거 중학교 때 다뤘었던 내용이죠. 그치? 자, 우리가 태양을 각각 두 개로 나눠서 볼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의 표면, 우리가 광구라고 부르는 부분과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 부분, 두 가지를 딱 나눠서 볼 거예요. 이때 우리가 표면에서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은 쌀알무늬와 흑점, 요 두 가지고요. 태양의 대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채층, 코로나, 플레어, 또 홍염, 이런 것들이 태양의 대기 성분이죠. 태양의 대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이죠. 우리는 여기서 각각 표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대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태양의 표면부터 보도록 하죠. 자, 태양의 표면에서는요, 빛이 방출되죠.
표면을 뭐라 부른다고요? 광구라고 표현합니다. 빛이 방출된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밝게 보이잖아요. 그지? 그 말은 태양의 표면에서 가시광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 방출되는 거지. 여기까지 했더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태양의 표면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밝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맨눈으로 그냥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도 눈이 부신데 그거를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망원경으로 관찰을 했다. 그냥 망원경으로 예를 들어 태양을 이렇게 보고 있다. 잠시 뒤에 눈이 없어지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절대 태양은 망원경을 통해서 맨눈으로 관찰을 하면은 안 되죠. 왜냐? 우리가 보통 쓰는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볼록 렌즈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있고, 여러분도 혹시 검은색 종이 같은 것들을 이 돋보기 같은 것들로 빛을 모아서 태워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태양을 직접 바라보게 돼버린다면은 이때 태양에서 오는 빛이 망원경 내부에서 모여버려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눈으로 직접 그 빛이 들어와 버린다면 그 빛 때문에 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눈도 까맣잖아요. 그지? 빛을 잘 흡수해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절대 태양을 직접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태양의 표면 관측에서는 태양 투영판을 이용하는 투영법과 그 다음에 필터를 이용하는 직시법이 있다. 뭐 간단한 거예요. 투영판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판에 비치는 모습을 관찰을 하는 거고요. 오케이? 직시법은 눈으로 직접 보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직접 보면 안 된다며요? 안 돼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대신에 앞에다가 필터를 달아가지고 빛이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투영법이나 직시법 두 가지로 가지고 관찰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광구 나와 있죠. 광구는 앞서 이야기했던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태양의 표면을 우리가 광구라고 표현하고요. 두께가 약 500km, 온도가 약 5800켈빈, 거의 한 6000켈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서 켈빈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 단위 중에서 절대 온도의 단위죠.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273에다가 섭씨 온도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6000켈빈 정도 된다면은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섭씨 온도로는 거의 한 5700도가량? 그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뭐 6000도 정도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금속 중에서 철이 있잖아요. 철이 녹는 온도가 약 1500도 정도 됩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도 정도 되고요. 그런데 철이 1500도에서 녹는데 지금 현재 태양의 표면은 6000도가량 돼요. 그러니까 철 같은 금속들도 쉽게 녹여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태양의 온도 중에서 표면 6000켈빈이 가장 낮은 온도에 해당한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태양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훨씬 더 높아지고 태양 중심은 거의 한 10만 켈빈 정도 되죠. 자, 어찌됐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온도입니다. 이 광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쌀알 무늬 그리고 각각 흑점인데, 먼저 쌀알 무늬는요, 쌀알 무늬는 대기의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무늬가 되겠습니다. 설명 보시면은요, 대류층의 열 대류에 의해서 광구에 나타나는 무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태양을 봐도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핵이 있고 복사층이 있고 가장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대류층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가 보고 있는 광구는 바깥쪽 대류층을 보고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여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이 대류층에서는 각각 태양의 대기 성분 중에서 온도가 높은 기체는 위로, 그리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체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온도가 높아서 위로 상승하는 부분과 온도가 낮아서 아래로 하강하는 부분에서 각각의 색깔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명암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그런 무늬들을 우리가 쌀알 무늬, 쌀알을 흩뿌려 놓은 무늬 같다, 이렇게 해서 쌀알 무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 지름은 약 1000에서 5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무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늬 자체가 1000에서 5000km?
우리 지구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쌀알무늬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5,000km 정도 되니까 지구 반지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죠. 맞지? 그러면서 생성 원인은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는 곳은 밝게, 냉각된 물질이 하강하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는 부분. 오케이? 그런 것들 우리가 쌀알무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흑점이거든요. 흑점은 까맣게 보이는 지점을 흑점이라고 합니다. 주변 광구의 온도보다 2000켈빈 정도 낮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온도가 높다 낮다는 그 자체를 밝기로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변 광구의 온도가 6000켈빈 정도 되는데 흑점 부분의 온도가 2000켈빈 정도 낮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쌀알무늬 같은 경우에도 냉각되는 부분은 좀 더 어둡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0켈빈 정도 낮다 보니까 정말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것. 오케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흑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흑점의 생성 원인이 있겠죠. 그 생성 원인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자기장. 설명 보시면요, 생성 원인은 강한 자기장이 열 흐름을 억제하기 때문에 주변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흑점의 수를 관찰을 하거든요. 근데 그 흑점의 수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시기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흑점의 주기는요, 약 11년을 기준으로 한 번씩 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점의 증감 주기가 한 11년 정도 된다. 쉽게 말해서 100년 동안 관찰을 했을 때 9번 정도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9로 나누면은 한 11년 정도 되죠. 그지? 이렇게 11년 정도마다 한 번씩 흑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가 흑점의 수를 관찰하고 있느냐? 아까 흑점의 생성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태양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흑점의 수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태양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런 자기장이 단순히 광구에서 흑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구에게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태양에서 오는 자기장이 강하게 도달했을 때는 지구에서 여러 가지 전파들을 사용하는 이런 기계들에서 그런 전파 방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델린저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 흑점의 수가 늘어나면은 태양에서 오는 자기장의 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델린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횟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점의 수를 관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흑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의 사실들을 이제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걸 보기 전에 잠깐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점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가 태양의 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흑점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오케이?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흑점의 수를 가지고, 흑점의 수가 증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태양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이때 태양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감소하다는 것은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는지에 그 여부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흑점의 이동을 볼 거예요. 흑점의 이동. 근데 매일 지구에서 흑점들의 위치를 각각 조사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관찰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랬을 때 처음에 흑점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며칠 간격으로 계속해서 흑점들의 위치를 각각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뒤에 관찰을 해봤더니 흑점들이 이렇게 바뀌고요. 알았어? 그 다음에 한 6일 정도 뒤에 각각 흑점들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칩시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때 처음에 흑점들이 이렇게 존재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렇다면은 처음 위치를 여기다가 다시 그려봤을 때 뭐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지? 흑점들이 각각 어느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때 지구에서 보면은요. 지구에서 볼 때예요. 지구에서 볼 때 흑점은 동쪽,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아니죠, 왼쪽. 그지?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 왼쪽에서부터 서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관찰이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쪽과 서쪽은 각각 태양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끔 왼쪽, 오른쪽이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흑점들이 처음에 왼쪽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어떻게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랬을 때 방위상으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흑점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흑점의 이동으로 가지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실, 첫 번째가요, 바로 지금 현재 태양도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도 자전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찰했을 때 태양이 자전하고 있지 않다면요, 매일마다 지구가 같은 시간에 이런 흑점들의 위치를 딱딱딱딱 보고 있다면은 당연히 흑점의 위치도 변화되면 안 돼요. 맞죠? 그런데 흑점의 위치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지구에서 관찰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태양도 조금씩 자전을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흑점의 위치가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겉보기 운동이다 보니까 이때 태양의 자전은 서에서 동쪽으로, 태양의 자전은 서에서 동쪽으로, 이거 무슨 방향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단식의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흑점들의 각각 이동 속도가 차이가 나죠. 특히나 적도 부근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 극지방으로 갈수록 각각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이동 속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표면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점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얼굴에 나는 점 같은 그런 것이라면요, 선생님이 얼굴에다 점을 딱딱딱 찍어놓고 선생님이 딱 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점의 위치는 바뀌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흑점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서 흐트러지잖아요, 모양들이. 그렇다는 건 얘네들이 둥실둥실 떠 있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관찰하고 있는 표면이 결과적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로 적도지방에서 흑점이 한 바퀴 이렇게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5일 정도 됩니다. 25일 정도. 그런데 극지방에서 한 바퀴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렇게 극지방에서 각각 회전할 때는 약 35일 정도 걸려요. 실제로 공전 궤도의 길이 자체도 다르거든요. 적도지방은 많이 돌아야 되고, 그지? 극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만 돌아도 되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얘가 도리어 25일, 얘가 35일 정도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적도지방에서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태양의 표면이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속도에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됐습니까? 흑점은 그만큼 중요해요. 태양의 자전과 이동 속도의 차이, 이런 것들 가지고 태양의 성질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태양의 표면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태양의 대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제는 표면이 아니라 그 표면 위쪽에 있는 대기층을 보는 거예요. 자, 대기층은 뭐 여기겠죠? 이 바깥쪽에 있는 거. 이게 이제 태양의 대기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아까 우리 표면은 이런 식의 쌀알무늬나 흑점 같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이제는 태양의 대기 성분들, 태양의 대기를 봅시다. 자, 태양의 대기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채층, 코로나가 있고요. 또는 홍염, 그 다음에 플레어,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스피큘이라고 하는 톱날 모양의 구조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제일 잘 나오죠. 자, 하나하나 볼게요. 채층은 광구 바깥쪽의 가스층으로 온도가 4500에서 10,000 켈빈 정도가 되고요. 두께는 1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계속 이어서 코로나를 살펴보시면 가장 바깥쪽의 희박한 대기층으로서 온도는 약 100만 켈빈으로 매우 높다. 그리고 나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서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홍염을 보시면은요, 채층을 뚫고 솟아오르는 불꽃 모양의 가스 분출물로서 높이가 수만에서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고 온도는 10,000 켈빈 정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먼저 채층을 보시면 돼요. 채층. 알았어? 채층은 요 표면에 붉은 가스층입니다. 요게 홍염이에요. 아, 채층.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홍염은 불기둥이거든요. 채층에서 나오는 이런 식의 불기둥. 알았어? 이런 불기둥을 홍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가스층이 있겠죠. 그지? 그 가스층을 우리가 코로나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림에서 채층, 홍염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코로나 이런 것들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때 채층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띠 모양의 이런 붉은색 가스층인데 두께만 해도 1만 킬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죠, 실질적으로는. 홍염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이 팡팡 솟아올라요. 근데 그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홍염 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홍염의 불기둥 높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정리합니다. 채층,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구 바깥쪽의 가스층이에요.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는 가장 바깥쪽의 희박한 대기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의 대기 성분들은요, 우리가 태양이 떠 있을 때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양이 워낙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기 성분들은 태양이 떠 있을 때는 관찰이 불가능해요. 대신에 태양의 대기 성분은 태양이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일어났을 때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알았니? 태양이 순간적으로 가려졌을 때 그 주변에 이런 대기 성분들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완전히 가려져야지만이 주변에 있는 희미한 가스층이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흑점의 극대기 때는 크기가 커져서 멀리까지 뻗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만큼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은 태양에서 타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대기 성분들이 바깥쪽으로 더 많이 밀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점의 극대기 때는 크기가 커져서 멀리까지 뻗어 나가고요. 극소기 때는 도리어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은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모두 다 흑점의 수가 많을 때, 즉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스피큘은 중학교 때 다뤄지지 않았었던 내용입니다. 이때 채층의 가장자리에 보이는 톱날 모양의 구조, 그러니까 이 채층의 바깥쪽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톱날 무늬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니? 고르게 이렇게 쫙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부분을 뭐라 부른다? 스피큘이라고 부른다는 거.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알았니?
앞서 홍염은 설명을 해드렸죠. 불꽃 모양의 가스 분출물, 알았니? 수만에서 수십만 킬로미터 정도에 달하고 온도는 10,000켈빈 정도에 달하는 불기둥이다라는 거. 홍염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어는요, 폭발 현상입니다. 폭발 현상. 태양의 자기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흑점 부근에서 발생하는 폭발 현상이에요. 특히 홍염 같은 경우에도 흑점 주변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알겠죠? 흑점 주변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때 흑점 주변에서 홍염뿐만이 아니라 플레어 같은 폭발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 플레어가 발생하면 태양풍이 강해지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흐름이 꼭 바람처럼 느껴지는 것을 태양풍이라고 하거든요. 그 태양풍이 강해지고요. 지구에서는 그것 때문에 전파 방해를 받는 델린저 현상, 자기장 현상,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그런 자기장 때문에 나타나는 오로라 현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양의 대기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다는 거. 그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뭔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태양의 대기를 관찰할 때는 개기일식, 그러니까 태양이 완전히 가려졌을 때 태양의 대기 성분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 채층이나 홍염 또는 코로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관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색 필터나 분광 태양 사진기 등을 이용하면은 태양의 대기 활동이나 자기장 등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진 찍는 거죠. 그제? 그리고 X선을 가지고는 폭발 현상인 플레어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 1에는 흑점의 이동이고요. 그림은 어느 해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흑점을 관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10월 20일부터 흑점들이 21일, 22일, 23일이 지나는 순간에 계속해서 흑점들의 위치가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태양에서 왼쪽 방위상으로 무슨 쪽? 동쪽입니다. 오른쪽 서쪽이에요. 이때 흑점의 이동 방향이 각각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흑점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이동하는 속도도 차이가 있죠. 맞습니까? 이런 거 그림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밑에 설명 보시면은 가장 저위도에 위치한 흑점의 이동 속도, 바로 적도죠, 적도. 그지?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이렇게 흑점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태양이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자전할 때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위도별로 이 태양의 자전 속도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바로 이 태양의 표면이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흑점의 이동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료 2에 태양의 관측이 있습니다. 그림은 여러 파장 영역을 이용하여 태양을 관측한 것이다. 말 그대로 빛의 종류 중에서, 전자기파의 종류 중에서 여러 가지로 가지고 태양에서 오는 빛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보이는 그림은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장이나 극자외선 또는 X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태양의 활동들을 조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질은 온도에 따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의 파장대가 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태양은 광구 부근, 채층, 코로나 등에서 다 온도가 다르고 거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가시광선 영역도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고요. 자외선이나 또는 X선 같은 그런 각각의 파장대도 우리가 다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온도가 높으면은 에너지가 큰 거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영역을 방출을 해내게 돼요. 그러니까 주로 자외선 영역 같은 것들을 많이 방출하게 되고요. 반대로 온도가 낮다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시광선 또는 이제 적외선 같은 빛들을 방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구나 흑점은 가시광선, 그리고 코로나나 아니면 흑점 부근에서는 흑점이나 또는 홍영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같은 것들이나 또는 X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 관찰을 하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가시광선 사진에서 흑점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
자기장 사진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며 극자외선 사진에서는 밝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사진들마다 특성들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6강의 태양의 관측까지 우리가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태양은 사실 별 어려움 없이 쭉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지구과학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27강 달의 관측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